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문소영입니다. 저는 기자니까 늘 하는 것처럼 이제 신문에 기사를 쓰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가끔 기고할 때가 있고 종종 강연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변한 것은 아니고요. 약간 점진적으로 변화를 해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는데 그냥 아름다운 그림보다 아름다우면서 뭔가 이야기가 있는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글을 맨 처음 쓰게 된 것도 블로그를 통해서였는데 그 블로그 이름이 미술관 속 비밀 도서관이에요. 시각 예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보여주겠다. 처음에는 주로 관심사 이야기가 소설, 시, 그리고 신화 이야기 그런 것들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그림 표현 같은 것에 같은 신화라도 그리스 로마 신화라도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렇게 별로 고증을 신경 쓰지 않다가 그 19세기 이제 신고전주의 시대로 오면은 굉장히 고대 그리스 로마 고증을 잘 살리고 그 로마 공화정 얘기가 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 시대 이제 진짜 고대 그리스 유적 발굴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그리스 로마의 공화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증폭이 되면서 그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이게 그냥 그림이 들려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들려주지 않아도 거기 보이는 어떤 디테일, 사람들의 동작,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다 어떤 사회적인 배경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사회, 정치, 경제적인 거와 연관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원래는 이제 학부에서 경제학을 했거든요. 대학원도 제가 석사 컬렉터라고 불리는데 첫 석사는 이제 경제학 석사였어요. 그림 속 경제학도 그런 어떤 저의 전공을 살리면서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 그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이었고, 명화 독서는 이제 원래 관심사였던 신화 문학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신화 문학도 결국 어떤 사회적인 그 산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회적인 것들에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이제 순수 미술을 또 열심히 기자로서 취재하다 보니까 느낀 게 이게 하이아트라고 불리잖아요. 순수 미술이 최대의 지식과 최고의 지식을 많이 요하는 그런 장르이면서 동시에 좀 지나치게 엘리트적인 면도 있어요. 약간 엘리트 서클에 갇혀 있다고 할까요?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싶어서 어떤 대중문화, 그러니까 영화라든가 웹툰이라든가 광고라든가 그런 것, 시각문화 전반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보이는 심지어 어떤 건축, 모습 그런 것들에 다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들이 사회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근미래에 대해서 알려줄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혼종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혼종화되기 시작한 첫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위 X세대라고 불리는 세대인데 어떤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열매를 이제 본격적으로 맛본 세대이면서 어떤 90년대 문화에 있어서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경향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그런데 또 지금의 어떤 MZ세대하고는 다르게 또 아직 공동체주의, 과거의 유교적 흔적 이런 것들이 또 강하게 남아있으면서 서로 충돌하는 거를 제가 직접 이제 체험을 하고 보고 들으면서 이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혼종적이라고 보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어떤 혼종적인 특성들은 좀 부정적인 것들이었어요. 그 예식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다 한복을 입고 있는데 그 예식장은 고대 그리스 신전의 기둥을, 그것도 되게 어설프게 고대 그리스 신전을 모방한 그런 예식장에서 한복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고 이 끔찍한 혼종은 무엇인가, 그 끔찍한 혼종이란 말이 유행하기 전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거를 한 90년대 말 2000년대 들어서 최정화라는 세계적인 그 우리나라의 미술가가 있는데 바로 그 예식장 기둥을 주제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너무 유머러스한 거예요. 유머러스하면서 뭔가 기묘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구나. 그분의 작품을 보면서도 그런 걸 느꼈고, 그런 걸 이미 승화하기 시작한 어떤 예술가들이 이미 보이기 시작했고요. 저 어렸을 때는 늘 한국의 정서는 한이다. 저는 그 말이 참으로 듣기가 싫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쑥 들어간 거예요. 요새 별로 그런 말 못 들어보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2000년대 들어서 월드컵 응원을 비롯한 각종 이제 거리 응원, 그리고 각종 집회, 시위 집회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거기엔 정말 흥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물론 분노도 있지만 또 어떤 즐거움도 있고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폭발을 하면서 오히려 역동성으로 한국을 이야기하게 됐지 더 이상 한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는 걸 보았고, 그게 참 섞여 있구나, 이 한국의 문화라는 것. 또 한국의 정체성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
변하는구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혼종성이다, 그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됐고, 특히 저의 혼종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된 것은 회사를 1년 휴직을 하고 영국 유학을 다녀왔는데, 그 영국 런던이야말로 우리의 서구화 근대화의 어떤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의 원흉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것도 내 정체성의 어떤 하나의 뿌리구나. 어떤 제국주의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한국의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전통을 단절시킨 어떤 원흉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서구화 근대화의 어떤 수혜를 누린 그 혼종적 정체성으로 볼 때는 이것도 또한 우리의 뿌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애증의 감정으로 그 영국의 문화를 살펴보면서 호미 바바라는 그 후기 식민주의의 유명한 학자가 한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학자가 이 혼종성을 어떤 제3지대라고 표현을 하면서, 문화의 순수성에 대한 건 다 신화에 불과하고 모든 것이 혼종적인데, 그 문화 제국과 문화 식민지와의 관계에서 이 혼종성이라는 것이 그 문화 제국으로 침투하게끔 하는, 그리고 문화 식민지가 힘을 가지고 이런 권력 관계를 전복하게 하는 그런 힘이라는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방탄소년단의 정말 열기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호메바마라는 학자가 한 말이 뭔지, 혼종성의 힘이라는 게 뭔지, 혼종성은 유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창조성이 나오고 거기서 힘이 나온다라는 말이 뭔지를 알 수 있었던 거죠. 이런 혼종적 정체성을 가진 한국의 지금 현 주소와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좀 글을 써보자. 이번에 7개의 주제로 다뤄봤어요. 첫 번째 주제는 우리의 모두의 관심사인 돈,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이런 혼종적 가치관 속에서 손절, 그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한 어떤 관계들을 손절하고자 하는, 근데 그걸 의절이 아니라 어떤 자본주의적으로 잘라내는 그런 손절, 그리고 뭔가를 리셋하고 싶어하는 욕구, 손절과 리셋이 두 번째 테마이고요. 세 번째 테마는 이런 혼종적인 상황에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좀 방해할 수 있는 위협 요소인 단지성주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이런 혼종성을 잘 보여주는 우리의 한류, 하이브리드 한류에 대한 이야기, 다섯 번째는 사실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전혀 순수한 것이 아닌 굉장히 어떤 혼종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좀 얘기하려는 그런 신개념 전통에 대한 이야기, 여섯 번째는 이런 혼종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생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엔 바로 정치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혼종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쪽으로 끌어가기 위한 어떤 일상의 마이크로 정치는 무엇일까라는 걸 얘기하는 게 여섯 번째 테마이고요. 일곱 번째는 더 혼종성을 가중시키면서 코로나19 이후로 어떤 디지털 시대가 더 가속화되었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혼종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디지털 시대에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의 혼종을 일으키고 있는 AI, IT 산업적인 식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바로 어떤 일상의 문화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를, 우리의 혼종적 상황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가까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다뤄보는 그런 것이 이제 일곱 번째 테마입니다. 그래서 그런 7개의 테마로 혼종의 나라, 한국의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의문을 품었었는데, 특히 오징어 게임을 보고 저는 오히려 꼭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왜냐하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은 사실 외국에도 있어요. 뭐 레드라이트, 그린라이트, 또 미국에도 있고 또 일본에도 비슷한 게임이 있고, 그리고 뭐 줄다리기 같은 것도 다 세계 보편적으로 있는 거고, 물론 어떤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도 잘 이용을 했죠, 오징어 게임이. 근데 보면은 한국적인 것과 그런 세계 보편적인 것이 굉장히 잘 섞여 있더라고요. 그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히트한 중요 원인 중에 하나가 순진무구한 어린이 게임이 굉장히 잔혹한 데스 게임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가 창출이 되면서 게임장이 너무나 예쁘잖아요. 화사하고 마치 어린이 놀이터 같은 그 알록달록한 동화적인 계단 구조만 봐도 그거는 감독이 직접 밝혔듯이 그 애셔라는 그 유럽 화가의 그림을 모티프로 한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서구의 영향도 많이 있고, 또 거기 어떤 내용이라든가 사람들이 품고 있는 고민이 주인공을 비롯해서 다 세계 보편적인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세계인들이 더 그걸 좋아하면서 몰입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또 어떤 유머 포인트 이런 걸 봐도 오히려 되게 할리우드적인 유머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어떤 참신한 거, 그러면서 또 어떤 굉장히 전형적인 거, 그리고 또 어떤 로컬적인 거, 한국적인 거, 그리고 어떤 세계 보편적인 거, 이런 것들을 잘 섞는 기술을 발휘해서 성공한 게 오징어 게임인데, 그걸 지금까지 제일 잘 섞어왔던 데가 어디냐면 바로 할리우드였어요. 근데 예전에는 할리우드가 그 기술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닌 거죠. 그리고 한국도 그걸 배워서 어떻게 보면 오징어 게임 같은 거는 더 잘해낸 케이스고, 순수하게 한국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국적이 아닌 것도 아니고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거죠. 특히 500년 넘게 우리를 지배해온 건 유교 중에서도 주작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주의, 이런 것이 이제 우리를 지배해 왔었는데, 그것이 이제 서구의 개인주의, 자유주의와 이제 지금 혼재하는 상황인데, 그 개인주의, 자유주의는 특히 그 어떤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을 타고 들어왔거든요. 어떤 외세에 의한 서구와 근대화에 의해서 바뀌었다기보다는 그것들이 이제 침투해 오면서 동시에 그 원래 가치관들의 모순이랄까?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스스로 약간 무너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부에 대한 것도 무조건 청빈을 강조하고 그 부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경멸하고 그런 식으로 상공업을 억압을 하고, 그러면 정말 다 너무나 청빈하게 도덕적으로 수도승처럼 사느냐 하면 오히려 그렇게 청빈을 말하면서 그런 그 정책을 집행하던 권력자들은 그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쌓는 그런 내로남불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공동체주의 같은 경우도 물론 공동체주의의 아름다운 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공동체 그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희생이 되는, 특히 어떤 약자들이 희생이 되는, 이를테면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가정폭력이 자행되는 그런 가정이라도 희생자인 뭐 여자라든가 어린아이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런 관계를 끊고자 하는 움직임이 특히 요즘 들어서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손절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보니까 뭐 가족도 손절해라, 뭐 친구도 손절해라, 이런 사람은 손절해라, 손절을 하는데 하필 진짜 의절도 아니고 손절이란 말을 쓸까? 손절은 자본주의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을 더 계속 갖고 있으면 손해를 더 볼 것 같으니까 차라리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 주식을 팔아버리는 게 손절매인데, 그러니까 사람과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하다가는 나한테 손해가 더 커질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공동체적인 가치관, 유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는 학대하는 어떤 그 가족이라든가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끊기가 어려운데, 그 자본주의적인 어떤 시장경제적인 것을 가치 판단에 그 대입을 하면은 나는 이제 더 손해를 본다니까 안 돼, 여기서 끊어야 돼. 그러면서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절이란 말을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당한 관계를 끊는 데는 그 경제학적인 사고가 도움이 되죠, 당연히. 어떤 경제학으로 모든 걸 설명하는 그런 거에 저는 굉장히 익숙해요. 문제는 이게 약간 이게 어디까지나 도구여야 되는데 주객전도가 돼서,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하나의 목표가 되어버리면은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죠. 부자들이 착함의 그 상징 자본까지 갖게 되고, 가난이 마치 죄인 것처럼, 그러니까 무능력이 죄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도덕의 가치체계처럼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무속 같은 것이 그것도 참 한국의 혼종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은근히 많이 믿으면서 또 그것을 이제 밖에 내는 것을 되게 부끄러워하고, 뭐 이를테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 중에 뭐 누가 약간 무속을 믿는다 그러면 아주 좋은 공격수단이 되잖아요. 근데 공격하는 쪽도 알고 보면 뭔가 무속과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또 발견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서로 비난하고, 어떤 정치인을 이제 무속을 믿는다고 막 어떤 이제 시위하는 분들이 비난을 하는 걸 봤는데, 그 시위를 굉장히 극 같은 형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무속과 관련한 뭐 오컬트, 그런 게 또 무속이랑 관련이 되니까 오컬트 영화라든지 그 파묘 인기라든지 또 TV 프로그램들 언제나 그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현상 중에 하나는 인터넷 성지예요. 인터넷에서 무리를 일으킨 어느 연예인이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연예인은 무리를 일으킬 뭐 관상이다, 아니면 사주다, 뭐 그런 말이 써있는 글이 이제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성지로 선언을 해요. 그리고 정말 그 밑에서 소원을 비는 댓글들을 달아요.
애인 만나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들이 정말 많이 달려있는 거예요. 물론 반은 장난이에요. 일종의 놀이로 즐기는 거죠. 아, 여기 성지다. 그러고 나도 성지니까 뭐 소원 빌어야지. 근데 거기 보면 부모님 진짜 무슨 병이 낫게 해주세요. 같이 구체적인 병명이 적혀 있고 그 사람들이 장난으로 쓰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인터넷이라는 그런 그 최첨단 플랫폼이 뭔가 불확실한 시대에 예언을 갈구하는 그런 인류의 오랜 믿음과 결부가 돼서 일어나는구나. 아, 참으로 혼종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역시 플랫폼의 다변화의 덕을 본 것 같아요. BTS는 정말 이웃집 소년들 같은 존재였다고 해요, 원래는. 근데 한국에 특히 발달한 디지털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늘 팬들과 가깝게 소통을 하고 어떤 뛰어난 음악성이라든지 그들의 정말 엄청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받쳐줘서 점점 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의 이웃집 오빠들이 갑자기 월드스타로 그 성장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는 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비단 한국 팬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팝음악에서 더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서구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매체의 다변화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세계적 팬덤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런 거에 이제 맞게 BTS라는 그룹이 진정성이 있는 그룹이었다는 거 이렇게 다 맞물려서 아마 꼽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AI가 나왔을 때는 두 가지만 생각을 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인간과 그냥 다를 바가 없는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그 스스로 생각을 하는 AI가 나오면 우리는 다 망했다. SF에 나오는 영화처럼 그다음에 인류 멸망이지 뭐 막 그런 두려움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겠다. 뭐 잘 사용하면 되지. 제가 이미지 생성 AI를 좀 사용을 해봤는데 신기해라 막 재밌다 막 그런 생각만 하면서 그저 즐겼었는데 이런 걸 웹툰 작가들이 많이 활용하겠구나. 그리고 웹소설 사파도 다 이걸 쓰면 되겠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큰 사달이 난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어느 그림이 이제 AI 이미지를 사용한 것 같다. 생성형 AI를 사용한 것 같다라는 의혹이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부정적인 반응이 컸던 거예요. 되게 웹툰을 보는 사람들이 또 웹툰 작가 지망생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껏 만들어 놓은 이런 그림체들을 쟤들이 베낀다. 그런 비난과 그 이름을 갖지 못한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압박을 느낄 것이고 그들이 성장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도 있겠죠. 아, 그래서 이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아방가르드 화가들처럼 그리라고 그러면 AI는 물론 잘 그려요. 피카소 화풍을 흉내내고 반고 화풍을 흉내내서 이거는 이미 그들이 유명해졌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새로 나올 알 수 없는 새로운 전위적인 작품을 만들진 못하는 거죠. AI가. 생성형 AI의 경우 가장 그럴듯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만들게 사람들한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이런 AI에 의한 양산형 작품들이 이제 늘어나면은 거장의 위치나 이미 중견 작가로 이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별 걱정이 없는데 기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거에 있어서 밀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창의성을 발휘할 아예 기회 자체도 없을 수도 있고. 저는 제 읽으면서 내가 이게 되게 좋아 보인다. 사람들이 이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취향의 이유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게 돼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거든요. 그 말씀이 저한테는 정말 최고의 칭찬으로 들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독자들에게 바라는 것도 그런 것인 것 같아요. 흥미로운데 왜인지를 이렇게 정확히 말로 설명할 수 없었던 걸 뭔가 꼬집어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책을 보고 이게 이래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말을 썼지 흥미롭고 유쾌한 것뿐만 아니라 뭔가 불쾌하고 좀 이상하고 굉장히 사회에 만연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 그러니까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의 정체를 이 책이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책을 5권을 냈는데요. 물론 어느 책이나 다 최선을 다해서 썼고 또 소중한 책이고 저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 썼는데 이번 책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좀 더 저의 생각과 관심사를 확장을 해서 쓴 첫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또 그만큼 의미가 깊은 책이고 이 책을 쓰면서 일단 처음으로 느낀 건 뭔가를 파헤쳐가는 즐거움 일상에 같이 있었는데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을 스스로 설명하게끔 공부해가는 그 즐거움이었거든요.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